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6월 18일 저녁 7시 8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뭐냐면 이틀 전인가 어젠가 그 통화정책 보고서 나왔죠. 새벽에 연준위에서 그 자료가 메일로 와서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이거 어떻게 받는지 다 알려드렸죠. 예전에 뉴스레터 신청해서 다 하면은 다 온다고, 외국에서. 우선은 이거는 이번 강의는 통화정책 보고서 최근 거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링크 하단에 남겨놓으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영문 이렇게 나오면 겁내지를 마시고, 제가 알려드렸죠. 이런 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부 다 원서예요. 원서 77페이지고 이거를 누르셔서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 번역기 있죠. 다운을 받은 파일을 끌어당겨, 다운 받은 파일을 끌어당기면 여기 문서 누르고 여기다가 끌어당기면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번역을 누르면 그 이 번역된 게 여기에 열려요. 그러면 폴더 열기를 해서 다운받은 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의 싱크로율 95%에 달합니다. 아시겠죠? 외국 자료라고 뭐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용어 사용이 어려운 거지. 용어 사용이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해석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은. 그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그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수많은 서치를 하려면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서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시겠죠? 예전에 그 치과의사 한 분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분마저도, 그분 그 대한민국 치과 의사 중에서는 그 레벨 거의 상위 1% 안에 드는 분이에요. 이름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마저도 제가 알려드린 패턴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양이 너무 많으니까 못 따라와. 그래서 번역기를 돌려서 그분도 보셨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번역기를 안 돌리면 여러분은 그 매일매일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서치하기가 힘들어요. 나 같은 사람도 서치하기 힘들어. 나 같은 사람은 밥 안 먹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하루 스케줄이 8년 동안 거의 어떻게 돌아갔냐면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밥 먹고 잠자고, 잠도 한 4시간밖에 안 자요. 그리고 계속 이거를 하는 거야. 전 세계를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거를 근 8년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중간중간에 이제 가족들과 놀러도 가고 그러죠. 그런 거 빼고 쓸데없는 시간, 뭐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행사 참여 이런 거 빼고는, 강의 나가는 거 뭐 따로 강의 그런 거 빼고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앉아서 이직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러분 우선은 영문 개념을 해서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연준이 이게 통화정책 보고서 이게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21년 뭐 20년 쭉쭉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요거 PDF 이걸 누르시면 돼요. 준 17. 그러니까 6월 17일 거 이거 PDF 누르시면은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77페이지를 제가 쭉 훑어보고 중요한 것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 여러분이 봤을 때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우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내용, 결론은 뭐냐, 이게 그 파월의 머릿속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연준이 위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 그 모든 공통된 거는 폴 버커가 맞다.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고 3.5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료를 보면 4.0, 4.1까지 나와 있어. 금리를 미친 듯이 딱 올려.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유지해. 하지만 그 실업자 지수는 4.0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 파월 입장에서는 연준이로서 부임하는 동안 일을 잘한 걸로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에서 맥스 그 70% 신뢰도 구간, 즉 70% 확률 값으로 해서 맥스 실업률이 한 4.2 정도 올라가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외곽 변수 30%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30% 구간 안에는 실업률이 맥스 한 6%에서 7%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머리에 집어넣으시고 이제 따라오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준이
말 나오고 있지. 저는 확대한 겁니다. 확대. 이걸 쭉 보시면 파월 연준의 이제 사원이니 이런 거예요. 번역기 쭉 돌리면 여기는 그냥 간단한 성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실 때 이거 쭉 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목차죠. 목차. 책을 많이 읽으시면 저도 웬만한 사람 능가할 정도 책을 엄청나게 읽었죠. 논문도 많이 읽고 그 읽는 방법이 뭐냐면 많이 읽다 보면 처음에 읽으실 때는 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제목만 봐가지고는 유추가 안 돼요.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하도 많이 보니까 유추가 돼. 그리고 많은 기본 상식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이게 딱 보고 제목만 보고 대충 유추를 합니다. 유추를 하고 대충 이거 제목만 봐도 예측 불확실성 이거는 신뢰도 구간 70%에서 벗어나는 외적 변수 30%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한 수치값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환경 통화정책 규칙 지금 뭐 그런 거 나오고 외국 글로벌 인플레이션 관련 쭉 제목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예요. 제목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제목을 딱 읽고 유추를 우선을 합니다. 유추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나의 생각이 틀렸구나 맞았구나 이거를 재검증하는 과정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머리에 안 남아. 제목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저자가 왜 이런 제목을 썼을까를 먼저 사고를 하고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서치를 해보든지 이 자료를 보지 말고 서치를 해보든지 아니면 여러분 상식을 쭉 적어봐요. 쭉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 8페이지죠. 8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이 8페이지 내용이 매치되는 이 매칭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매칭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스킬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역검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약 있죠. 정말 바빠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요약만 보면 돼요. 여기 요약 끝에 보면 제가 색깔 칠해놨거든요.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강세입니다. 이거 뭐라고 했죠? 제가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해서 소비자 소매 지출 지수는 좋게 나온다. 아이러니하게 그게 왜 그러냐? 카드 긁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리볼빙 내용은 안 나와 있죠. 그런 것까지는 안 적습니다. 리볼빙. 왜? 팩트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약본을 보면 그 결과 미국 2분기 실질 GDP는 완만한 상승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골드만삭스 자료에 의하면 2분기 미국 GDP는 0으로 나올 겁니다. 거의 0.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0에 거의 수렴하는 그 수치가 나올 거라고. 깜짝이야. 0에 수렴하는 그런 수치가 나올 거라고 나왔습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계 경우 모기지 발생이 크게 말 그대로 대출 안 받고 있다. 그런 거. 자, 이런 차트는 꼭 보세요. 차트. 이 글자보다는 차트를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차트에 대한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글을 보실 때는 딱 이렇게 보면 좌측 우측 있잖아요. 좌측을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우측을 읽는 거예요. 잠시만요. 좌측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좌측을 읽고 그 다음에 우측을 읽고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좌측을 읽고 우측을 읽고 다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쭉 보세요. 쭉 보시고 제가 색깔 칠해 놓은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타이트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 그러면 어느 노동시장은 또 다양한 군이 있잖아요.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GDP의 70%는 뭐다? 소비로 인한 소비국가다. 소비국가.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질 좋은 직장, 뭐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대기업,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서 그렇게 많이 채용을 하고 있냐? 채용을 하고 있는데 고급 인력이 없답니다. 고급 인력이. 왜? 은퇴를 다 해서 은퇴. 그럼 외국 고급 인력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민자 안 받고 있죠. 당연히 그 이민자 안 받는 거는 뭐 남미 히스패닉 지역, 북미
캐나다 이쪽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선 남미 쪽, 그다음에 그 멕시코, 그냥 히스패닉 계열 애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의 그 뛰어난 브레인들은 그 받아들이는 게 잠시 스탑돼 있죠. 그 부분. 그래서 그나마 그 노동 쉽게 말하면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는 뭐다? 여기 서비스업, 서비스업.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뭐 머리를 안 굴려도 말 그대로 몸으로 때우면 되는 직업들, 몸으로 때우는 직업들. 그쪽에서 많이 채용이 증가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의 큰 실제적으로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현상 유지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명목 임금은 강력한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말 그대로 임금은 증가하고 있어요. 파월이 계속 강조하죠. 근데 팩트는 말을 안 하죠. 그러면 야, 인플레 빼고 세금 다 떼고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거는 뭐죠? 세금 떼고, 세금 떼고 가처분 소득인데 인플레율 겁나 올라가는데, 그러면 가처분 소득으로 했을 때 내 임금이 올라간 거야? 그에 대한 답변이 없잖아요. 왜? 왜 안 적어? 파월이 이걸 모르겠어요? 이거 적는 순간 자기 업적이 이게 되는데, 똥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명목임금은 상승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실적 올리기 겁나 좋거든. 맞죠? 자, 여기 보면 임금이 올라간다. 임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기업의 단위 비용,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 맞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천이 된다. 결국에는 뭐죠? 인건비다, 인건비. 인간이다, 인간. 이 노예. 여러분도 노예, 나도 노예겠지만 우리는 그 노예를 탈피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강의한 신사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사회주의. 이거 지자계 폭풍 이런 것도 나중에 강의를 할 건데, 잠시만요. 자, 신사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강의를 한 거예요. 아니 이거 이분은 2년 전에 말했네. 나 이런 거 안 보고 말을 한 건데. 자, 이 신사회주의 정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강의를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이 강의의 핵심은 뭐냐? 초고령화가 기반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작년 3월 2일 날 제가 강의한 거예요. 신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인데 신사회주의. 그렇다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자, 초고령화가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OECD 대다수는 이제 지금 초고령화 국가도 있고, 한국은 25년부터. 이건 적으면서 말을 할게요. 자, 앞으로는 신사회주의. 이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중간지대입니다. 중간지대. 대표적인 국가가 북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유럽. 이게 북유럽에 사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OECD 선진국, 우리가 선진국이라 일컫는 그런 국가들이 모두 채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초고령화 때문에. 누구나 초고령화. 국민 50% 이상이 다 늙었어. 노인이야. 그럼 누가 이래? 하지만 이 노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강력한 한계가 있다. 머릿수가 많다. 머릿수가 많아서 뭐 하죠? 투표권이 있다. 투표권. 이 투표권이 강력하게 중요한 이유가 정치를 좌우한다. 정치를. 이 정치는 결국에는 법안을 바꾼다. 법안을 바꾸고, 이 바뀐 법안은 공약을 거니까 그 공약을 실천하고, 그 실천된 공약은 다시 사회를 바꿉니다. 사회. 자,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노인이라면 누구나 일하기 싫어. 맞죠?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 노인의 정의를 바꿉니다. 앞으로는. 예? 노인은 그 늙은 존재가 아니다. 노인은 육체적으로는 느리지만 젊은이들이 못 느낀 그 시행착오를 다 겪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그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존재다라고 패러다임을 이렇게 씌운단 말이에요. 패러다임을. 언제부터? 지금부터 씌우고 있잖아. 그래서 그 실버 관련 좋은 영상도 계속 방송을 하고 다큐도 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학대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죠? 노인도 이제는 일을 하는 그런 부품의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이란 부품을 다룰 때 원래 그전에 노인은 말 그대로 못 쓰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생산 고용 인구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맞죠? 제외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노인이라고 일컬잖아. 근데 노인을 부품으로서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노인의 연령을 늘리잖아. 계속 늘려야 국민연금 수령하는 그 시기도 늘어나고, 맞죠? 그러면 국가에서 국민연금으로 인한 그런 부채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갖는 거잖아. 그거는 법안을 계속 바꾸면 되잖아. 법안을. 근데 그 법안을 계속 바꾸는데 이 노인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더 이상 법안을 못 바꾸는 그 시점이 되겠죠. 노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니까. 맞죠? 일본을 보시면 돼요. 그 시점이 되면 붕괴가 되는 거야. 일본은 그 시점이 벌써 도래했고 그래서 붕괴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맥스 28년에서 30년이야. 이게 계속 연장하는 개념도. 그게 신사회주의예요. 노인은 누구나 일하기 싫어한다. 일하기 싫어하지만 돈을 받고 싶어한다. 무슨 돈? 꽁돈. 하지만 그 노인분들이 꽁돈은 아니죠. 살아오시면서 국민연금 가입한 것도 있고, 맞죠? 그냥 표현은 그 일을 안 하고 주어지는 연금. 누구나 연금을 좋게 표현할게요. 누구나 연금은 노인이 되면 누구나 연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어? 그러면 그 연금에 대한 그 재원은 누가 납부합니까? 당연히 후세죠. 여러분 자녀분들이 이제 빼 빠지게 일해서 그 노인을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사회주의라고. 일 안 하고 무노동 고수익은 아니고 무노동 고임금은 아니지만 무노동 중임금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게 국가 발전의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 발전이지 국가가 발전되는 그런 양상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 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다 바뀐다니까. 결국 인건비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 노인이 전체 50% 이상 차지하는 그런 세계가 돌아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노인들은 투표를 할 때 강제성으로 주어지는 그 노인연금, 그 다음에 기타 등등등등등 연금을 많이 주는 공약을 한 정치인에게 한 표를 준단 말이에요. 지금은 당파 싸움이라 당만 보고 한 표 이렇게 하지만 늙으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누가 돈 많이 줄래? 김미더멀리 누가 나에게 내가 일 안 해도 돈 많이 줄래? 그리고 나서 당파 싸움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수냐 진보냐. 아시겠죠? 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지 알겠죠? 임금비가 계속 올라가면 공장의 노동 비용은 계속 올라가죠. 맞죠? 그렇죠?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냐? 대한민국은 엄청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엄청난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젊은 세대들은 경쟁력이 있냐? 그걸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플랜을 짜실 때 앞으로 엄청난 이민자가 막 들어올 건데 지금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제는 고학력 이민자들이 겁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과 경쟁을 했을 때 똑같은 부품으로서의 경쟁을 했을 때 내 자식 경쟁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들은 한국말은 어투르지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 한류 문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언어 습득력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금방 익힌단 말이에요. 하지만 부품으로서 여러분 자녀보다는 거의 50% 싸.
그러면 기업에서 누구 쓰겠어요? 당연히 해외지. 해외에서 이민 온 저렴한 노동 인력을 쓰죠. 그것만이 그나마 한국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왜 무너져? 일본은 이민자 안 받아들이고 있어. 그게 문제야. 그것만 딱 받아들이지. 그러면 일본은 과거의 일본으로 되살아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우리나라 근대화 개화기 때도 그렇고 우리는 대한민국 조선인 옛날부터 조선이라는 나라는 외국인한테 좀 개방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역사를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하셨죠? 초고령사 인건비는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올라간다. 이 투표 때문에. 자, 이거를 이해하시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금 상승 이거 계속 올라가죠. 미국도 마찬가지. 임금 상승 올라면 기업 단위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맞죠? 그러면 미국이 더 이상 이민자를 안 받아들인다는 가정하에 미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떨어지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지는 거야. 이 말을 왜 하냐? 나중에 또 자료가 나와요. 그럼 반대로 젊은 인구가 많은 나라 미국과 경쟁하고 있고 맞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큰 그림은 결국 중국은 젊은 노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미국을 따라잡는다고요. 자, 이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큰 그림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실질 소비 지출 성장 이거 말씀드렸죠. 카드 긁기 때문에 그런 거다. 카드. 하지만 가계의 구매력이 약화됨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저축률은 역대급 바닥이다. 돈이 없다. 돈이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카드를 긁고 있다. 주가가 하락하니 자산도 감소했다. 그 두 번째 요인도 있다. 그 다음에 이 개인이 돈을 쓰는데 어디를 쓰냐. 여기 보시면 여기 녹색깔 바탕을 보시면 요걸 보시면 이게 그거예요. 신용카드. 그전에는 이때는 왜 신용카드 많이 안 썼죠? 이때는 왜 신용카드를 많이 안 썼어요? 국가에서 공짜로 돈을 줬잖아. 신용카드 쓸 이유가 없지. 하지만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갑자기 이때는 그전에도 이 평탁값하고 이때는 평균하고 뭐 과거 평균하고 그렇게 차이 없는데 갑자기 1분기부터 쫙쫙쫙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현금이 떨어졌다. 현금이. 왜? 인플레로. 가처분 소득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통장에 있는 돈도 없고 돈은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 뭐예요? 카드를 끄는데 뭐 하죠? 한 방에 납입 못하니까 리볼빙 서비스를 한다고요. 리볼빙. 그래서 리볼빙 수치값이 겁나게 올라갔다. 그거 강의 다 했죠. 검색하시면 나와요. 자, 금융 조건은 말 그대로 신용 그 점수가 좋은 사람한테 더 많이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우선 자동차론 오토론 관련은 아직도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신용이 충분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용카드가 연체되어서 카드론이 중지가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체가 아직 덜 되어서 그 리볼빙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매 지출 지수는 한동안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최소 한 3달 정도는. 카드를 계속 긁으면 되니까. 리볼빙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되니까. 자, 실제로 소비자 대출 연체율은 비우량 차입자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돈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도 알려드렸죠. 대출 그 연체율 검색하는 거 예전에 알려드렸죠. 그 사이트 검색하시면 됩니다. 통계 사이트 들어가서. 이것도 말씀드렸죠.
주택 건설 관련 왜 그 3일 전에 그 지수값이 왜 떨어지는지 그거 모건 골드만삭스 자료 그거는 일치했어요. 딴 거 거의 이번 주 골드만삭스 자료는 한 40%만 맞은 것 같아요. 40% 맞고 나머지 60% 틀리고 그 중에서 맞춘 게 이거예요. 골드만삭스가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왜? 그래서 이거 지수 발표할 때 떨어졌잖아. 여기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재, 노동력, 기타 투입물의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여 신규 건설에 여전히 제한적이. 이게 뭐냐면 저도 이거는 유튜브 내용으로 그냥 들은 건데 미국이 이 창문이 아파트하고 뭐 예를 들어 집이야. 집을 다 지어놨는데 마지막 창문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 지어놨는데 마지막 문을 붙여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한동안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다 지어놨는데 창문을 못 따라서 집을 못 팔아먹는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자, 2분기에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2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된 2분기에는 여기 기업이에요. 기업. 2분기에는 기업 이야기예요. 개인이 아니라 기업 2분기. 기업 2분기에는 장비 및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다. 이게 뭐죠? 실적이 나빠진다. 즉 2분기에 실적 발표할 때 어떻게 되죠? 이게 그냥 까이는 거야. 테슬라고 뭐고 그냥 다 까이는 거야. 이는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한 부담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좋은 내용은 2분기 때 주식 2분기 발표 언제 하죠? 6월이니까 대략 7월 초나 7월 중순부터 시작하죠. 7월 중순부터 해서 늦게는 한 9월 초까지 발표를 하죠. 그러면 그냥 까이는 거예요. 그냥 7월 8월은 그냥 지옥 가는 거야. 특히 7월 달은 지옥 가는 거야. 실적 발표하는 순간. 아직까지 다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4월까지 채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체율은 그나마 좋다. 그래도 자, 이거 연방 정부 부채 및 순이자 지출 이걸 보실까요? 여기 2022년이에요. 연방 보유 부채가 2022년 이거 이 한 칸이 10년이에요. 10년 여기 10년으로 대충 10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22년이니까 1950 10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0년. 자, 여기 보면 어쨌든 이거 2022년이에요. 2022년. 지금부터 이제 테이퍼링을 막 하고 있죠. 그러면 보유 부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보유 부채가 줄어든다. 부채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테이퍼링을 한다. 테이퍼링을 하면 대략 이거 단위가 10년을 잡으면 2030년, 길게는 2030년, 뭐 빨리 2025년까지 계속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예요. 테이퍼링을. 기준금리를 올리든지 어쨌든 시중에 있는 돈을 계속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방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돈 푸는 거는 빠르면 26년 아니면 2030년부터 돈을 다시 푼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계속 푼다. 계속. 그러면 여기가 대략 한 뭐 2030년, 2040년 잡고 2040년이면 지금부터 20년 뒤니까 제가 46이니까 20년 뒤면 나 늙어서네. 66세 노인. 제가 노인의 정의의 노인이라고 불릴 때 그때부터 미국에서 돈을 또 겁나게 푸네요. 돈을. 연금은 많이 받겠는데요. 미국에서 돈 풀면 그나마 낫죠. 자, 지금부터 20년 뒤에 2040년쯤 되면 지금 우리 나이 때 우리 77년 세대까지는 그나마 미국이 돈을 풀면서 그런 혜택을 우리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 충격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최소 70년생, 그러니까 한 81년생까지 잡아드릴게요. 한 81년생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 뭐 81년생, 80년, 79년, 78년 뭐 이런 개념으로 태어나신 분들, 이들이 노인이라고 불리는, 그때는 미국이 돈을 푸는 시기라 돈을 풀어서 어떻게 되죠? 한국에도 영향이 오고 글로벌적으로 경제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세계 공장이 어디야? 이때 미국의 큰 흐름은, 이때는 세계 공장이 어디냐면 그거 어디더라? 내가 봤는데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리고 2030년 이 구간에서는 대략 한 이 구간에서 세계 공장은 인도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세계 공장은 아프리카예요. 그것도 논문 자료 다 봤어.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이때는 세계 공장 역할을 인도가 할 것이고, 이때는 세계 공장 역할을 아프리카가 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여러분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인디아 옷을 입을 것이고, 본격적으로. 그리고 지금부터 20년 뒤에 여러분들은 메이드 인 인도, 메이드 인 차이나나 인디아 다 아니라 메이드 인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인데 어떤 국가,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입는 옷이 다 바뀐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큰 그림들이, 이 논문 자료 다 보고 복합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시장 내 연방 기금금리 결정 23년 되어 있죠. 23년 고점인데 여기 보면 4.0까지 되어 있죠. 4.0. 무섭죠? 3.5가 아니라 4.0이 팩트라는 거야. 올해까지는 3.5, 재수 없으면 4.0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색깔 칠한 것만 알려드려요. 이게 77페이지라서. 자, 지금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왜 빨리 중재를 안 하냐?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중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단기적으로는 중재를 안 하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러한 회사와 차용인에 대한 미국의 대형 은행의 대출 익스포저가 작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대형 금융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빌려둔 대출 금액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없다는 거야. 결국 미국 은행이 망할 일은 없다는 거죠. 미국 은행이 망할 일은 없다.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간접 채널, 자산시장의 변동성 증가, 그 다음에 뭐 지불 청산 또는 결제 시스템의 새로운 혼란, 대형 유럽은행과의 상호 연결,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미국 은행이 빌려준 건 없지만 미국이 유럽은행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유럽은행이 망하면 그 다음에 미국이 망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순서가. 왜 유럽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밀접한 연관이 돼 있잖아요. 특히 독일.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 큰 그림을 만약에 정말 나쁜 케이스로 금융회사가 망하면 유럽 쪽에 있는 회사 망하고 그것이 전이가 되어 미국에 있는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빵 터지는 거지. 안 그러길 기원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 은행과 브로커 딜러의 자금 조달 리스크는 낮지만 벌써 33분. 머니마켓 채권보다 스테이블 코인들의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있다. 스테이블 코인 맞죠? 이 부분. 왜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승인을 안 하는지 아시겠죠?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 여기 보면 또 특히 원자재 시장 마진콜 또 이야기 나옵니다. 마진콜. 자, 스테이블 코인 여기 쭉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지금 현재 지난 1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여 2022년 3월 기준으로 1,8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있다. 요거 테더. 일본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증가하면
수요 변동성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환매 위험이 높아진다. 즉 거리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1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거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해시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변동성이 생긴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없다. 고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이 많아지면 변동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저는 기술적인 거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대한 대통령의 워킹그룹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건전성 위험을 해결하기를 위한 권장사항을 제시했다. 아직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본격적으로 돌아갈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US CBDC가 22년 원래 5월 21년 5월 22년이 아니라 21년 5월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연기돼서 21년 12월로 연기됐다가 그게 다시 연기돼서 그 23년 6월인가 그때로 또 연기됐어요. 그때 또 연기도 될 수 있겠죠. 자, 여기 강한 대출 수요로 1분기 은행 신용화대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연준이란 조직은 국영 기업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인데 공적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연준위의 위원들로 선출되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미국의 금융권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본질 자체는 내 얼굴이 잠시만요. 불을 얼굴이 너무 밝게 나와서 형광등 켜고 왔어요. 그 연준위의 본질 자체는 뭐냐면 금융권의 금융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풀었던 걸 이제는 막 돈을 막 미친듯이 감고 있는 과정이라고. 자,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수익이 올라가죠. 그래 은행 수익이 올라간다는 건 연준이 수익이 올라가는 거고. 왜? 이들은 은행 대변인입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죠? 가처분 소득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등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긍정적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면서 경제 상황이 돌아간다면 가처분 소득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자,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뭘 쓰죠? 신용카드 쓴다. 신용카드 쓴다. 신용카드 쓰면 뭐죠? 신용카드사 수익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은행과 신용카드의 연관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거 설명드리면 자 봅시다. 이것도 은행과 그 신용카드사, 증권사, 투신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아셔야 돼요. 리먼 사태가 왜 터졌는지. 자, 은행, 카드사, 그 다음에 증권사, 투신, 투자증권 신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은행에 있으면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고 3금융권이 있고 맞죠? 이거는 그냥 3금융권은 2금융권은 무슨 저축은행, 무슨 저축은행, 3금융권은 그냥 대법이라고 할게요. 대법. 조직의 특성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은행에서 채권이 하나가 딱 모기지가 모기지 하나가 딱 발행이 되면 이네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죠? 펌핑을 하죠. 펌핑. 그리고 은행에서 그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대출을 해줄 때 뭘 하냐? 고객한테 대출을 해준 그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모기지가 있다 쳐요. 그럼 이 모기지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그리고 1금융권에서 저축은행이 사용할 그 금액을 땡겨옵니다. 이거는 제가 금융권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대부업체는
대부 업체에서 발생시킨 대출 채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채권을 이금융권에 맡기고 돈을 또 빌려옵니다. 금융 생태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꼭 은행과 카드사는 같이 삽니다. 죽으면 같이 죽고. 증권사, 투자신유, 투자신탁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장 마지막 버블을 일으키는 이쪽 단계, 투신, 무슨 보험 이런 데서 붕괴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붕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손 충당금 때문에. 은행 측에서 대손 충당금이 예를 들어 1이라면 뒤로 가면 갈수록 부실 채권이잖아요. 맞잖아요. 여기 A 1번 모기지를 여기는 M 플러스로 해서 팔아먹고 여기는 M 플러스로 해서 팔아먹잖아요. 누구한테? 고객한테. 마케팅 잘 해가지고. 고금리 상품입니다. 하지만 고리스크 상품입니다. 세금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약간의 작게 적어놔요. 약게. 어? 그래서 터지면 역으로 터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보면 결국에는 뭡니까? 은행도 살고 지금 시스템 기준은 은행도 살고 카드사도 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붕괴가 되면 역으로 같이 붕괴가 되는 거죠. 벌써 41분을 강의했네요. 이런 강의는 작년 1월 달에 많이 했거든요. 1시간짜리 강의 이런 것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이거 보시면 자, 실질 GDP를 보시면 지금 연준이가 생각하는 목표값은 올해 1.7, 내년에도 1.7, 2024년은 1.9, 실업률은 올해는 3.7, 내년에는 3.9, 24년에는 4.1. 딱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면 대략 24년까지 평균값은 4.0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연준이가 갈수록 실업률을 올리는 거라고. 연준이는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딱 보면 22년, 23년, 24년 평균 얼마 이게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도 있겠죠. 25년도 이거 평균해서 4.0이 나오면 파월 연준 의장은 나 임기 때 겁나 잘했어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왜? 기준값이 4.0이니까. 지금 엄청나게 실업률이 떨어진 상황이고 내년에도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는 24년부터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 파월 입장에서는. 임기기간 평균하면 4.0. 그렇게 해서 파월의 머릿속에는 어차피 나는 갈수록 여기 보면 갈수록 보면 실업률이 늘어나지만 평균 내면 똑같아 4.0. 그러면 맞는 거지. 이런 사고예요. 그래서 실업률을 올리는 거라고. 실업률을 올리면서 인플레를 떨어뜨리는 작전을 쓰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폴부커 그 개념이 아니라고 다 이유가 있다고요. 평균하면 4.0이 나오기 때문에.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5.2, 올해는 5.2, 23년에 2.6, 24년에 2.2. 이거 두 개가 이제 반대로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실업률이 0.2가 낮아지니까 PC 인플레이션은 팍팍팍 떨어진다. 그래서 연방기금금 2022년에는 3.4가 목표고 중간값으로 그래요. 그리고 24년에는 3.8이 목표. 23년에는 3.8이 목표. 24년에는 3.4가 목표. 이 중간값이 그렇다는 겁니다. 중간값. 자, 범위군이 중요한데 22년 그러면 이건 중간값이고 아래 위로 편차값 있잖아요. 30%. 3.1에서 3.9. 올해 예를 들어 CPI 값이 계속 나쁘게 나오면 맥스 3.9까지 올린다.
내년에 CPI 값이 엄청나게 나쁘게 나오면 맥스 4.4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이렇게 하는데 버틸까요? 못 버텨. 자, 여기 뭐죠? 백분율.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측의 중앙값 70% 신뢰 구간. 이게 중앙값이고 나머지 편차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을 최장 6%까지 올릴 수도 있다. 24년에. 지금은 실업률이 맥스 5%, 그 다음에 하단 3%까지 실업률을 예측하고 있지만 왜 이 편차값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4년이 되면 맥스 실업률이 6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내려갈 확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화해를 하면 이 확률이 나오죠. 근데 아직까지는 화해 안 하고 있죠. (71페이지) 여기 71페이지 77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통화정책 보고서는 모두 제가 강의가 끝났어요. 46분이니까 이때까지 쭉 들으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